네, 우리 이어서 부가가치세법 보도록 하겠습니다. 15번 빠르게 정답을 확인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장소와 영세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이 정답이네요.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로서 외환결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무상수출은 재화의 수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영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틀렸는데 뒤에 보실까요? 자, 영세율 적용 대상이라고 해서 영세율 적용 대상에 대한 정의가 있습니다. 이게 또 정리가 되어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내국 물품의 국외 반출에 무상 수출도 정리가 되어 있죠. 당연히 무상 수출도 영세율 적용 대상입니다. 확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상 수출도 당연히 영세율 대상입니다. 여기서 요거를 확인합니다. 1번 틀렸습니다. 2번 내국 신용장 LC에 의해 국내에서 공급하는 수출재와 임가공 용역은 영세율을 적용한다. 오케이. 국내 거래지만 이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한다라는 거예요. 3번 중개무역 방식의 수출 등 특정한 경우 외에는 재화의 공급 장소가 국외인 때에는 기본적으로 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기본적으로 맞는 말이에요. 중개무역 방식 등 독특한 경우 이렇게 특정한 경우 외에는 기본적으로 공급 장소가 국외일 때는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4번 공급 장소는 소비지국 과세 원칙에 의거 재화나 용역이 국내에서 공급된 것인지 국외에서 공급된 것인지를 구분하여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이 되는 것이다. 맞는 말이죠. 공급 장소에 대한 일반적인 구별 의의 맞습니다. 5번 개인의 국외 소재 자기 소유 부동산 임대 용역의 경우 사업장 소재지가 국외에 있으므로 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맞는 표현.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약간 압축해서 거의 그냥 정답을 확인하는 느낌으로만 지금 하는 거예요. 압축 특강은. 기본적인 자세한 내용 같은 경우는 실제로 혼자 자습하시면서 교재 자체는 여러분 되게 자세하게 뒤에 다 돼 있어요. 그러니까 보기 하나하나 확인하시면서 여기 그렇구나. 지금 예를 들면은 3번, 4번 아까 중개무역 방식에 대한 내용은 여기 있어요. 그죠? 그리고 뒤에 되어 있는 넘버링을 찾아가시면서 복습을 하시고 해설을 보고도 이해가 잘 안 되면 24년도 버전에 있는 기본 강의를 꼭 이용해 달라고 했습니다. 자, 16번.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주택의 임대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번. 주택 부분의 임대는 국민주택규모 이하 및 초과분 모두에 대해서 면세한다. 이거 여러분 되게 강조했었죠. 임대하고 아예 파는 거하고 다르다고요.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이게 국민주택 규모 이하든 그 초과분이든 주택의 임대는 기본적으로 모두 다 면세예요. 이 공급하는 거하고 다르다고 했죠. 잘 외워야 된다고 했습니다. 2번 겸용 건물의 경우 주택 부분의 면적이 사업용 건물 부분보다 작은 때에는 뭐다? 사업용 건물의 부분은 주택 임대를 보지 않는다. 당연히 주택이 사업보다 작을 때는 주택은 주택, 사업은 사업이니까 맞는 표현. 3번 주택 임대에 부수되어 면세되는 토지의 범위는 도시 지역 내외에 따라 5배 혹은 10배로서 다르죠. 맞습니다. 5번 주택 부분의 면적이 사업용 건물 부분의 면적보다 큰 때에는 전부 다를 주택으로 본다. 그 면적 전체를 건물 전체를 주택으로 본다. 맞는 말이죠. 4번 겸용 건물의 주택 부분의 면적이 사업용 건물 부분의 면적과 완벽하게 같을 때는 어떨까라는 거예요. 지금 보다 작을 때, 보다 클 때, 같을 때 다 나오죠. 그죠? 같을 때에는 사업용 건물을 주택의 임대로 보나요? 아닙니다. 아까 5번에서 말했잖아요. 주택 부분이 사업용보다 클 때만이 전부 다 주택으로 보는 거예요. 지금 주택 부분이 상가보다 같거나 작으면은 주택은 주택, 상가는 상가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4번이 틀린 말. 뒤에 다 정리되어 있습니다. 17번. 공급가액 계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폐업 시 잔존 제한이에요. 폐업하는 경우 남아있는 재화에 대해는 시가 혹은 간주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한다. 맞는 표현. 3번. 수입하는 재화의 과세 표준은 재화에 대한 관세의 과세 가격과 관세 개별 소비세, 여러 가지 세금 및 교통, 에너지, 환경세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맞습니다. 4번. 사업자가 대가를 받지 않고 특수관계인에게 재화를 공급하여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기의 공급한 재화의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한다. 맞는 표현. 5번.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자기의 사업장 간 판매 목적 반출. 타사업장 판매 목적 반출이죠.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취득가액을 공급가액으로 하되 만약에 취득가액에다가 일정액을 가상해서 더한다. 그래서 다른 사업장으로 반출한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그 일정액을 더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맞는 표현입니다. 2번 대가 일부의 형태로 운송비, 하역비 등의 명목으로 받는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틀렸습니다. 포함해요. 그래서 2번이 틀린 겁니다. 뒤에 2번 보시면은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공급가액에 포함되는 것들, 대가의 일부로 받는 운송비, 포장비, 하역비 등은 공급가액에 포함된다. 이런 식으로 정리하세요, 여러분. 넘어갑니다. 18번은 계산 문제네요. 자, 말씀드렸습니다. 부가가치세 같은 경우는 주관식이 없죠. 우리가 실무에서는 1번이 소득세, 2번, 3번이 법인세이기 때문에 소득세법에서는 간혹 이제 계산 문제를 추가적으로 객관식에서 묻기는 묻지만 대부분 말 문제. 법인세는 여러분 계산 문제가 엄청 많이 우리가 주관식에 있기 때문에 객관식에서는 거의 묻지 않는다고 해도 되고요. 부가가치세는 은근히 나옵니다. 계산 문제가. 자, 봅시다. 겸용사업자예요. 과면세 겸용사업자가 과면세 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는 재화를 2025년 7월 2일 100만원 부가가치세 제외금액 100만원에 매입해서 2025년 10월 23일에 45만원에 판매하였다. 이때 이 과면세 겸용하는 공통사업 사용재화의 부가가치세법상 공급가액은 얼마인가? 작년이 아니죠. 25년 1기 과세면세 비율, 25년 2기 과세면세 비율이 다 있어요. 그의 전체 과세면세 비율도 있고 밑에 볼까요? 어떻게 계산하는지. 자, 기본적으로는 공통사용재화 공급할 때 전체 공급가액 45만원 곱하기 공급은 직전 기간으로 갖고 옵니다. 지금 직전 기간이 25년 1기니까 총 10억 중에 6억. 총 10억 중에 과세가 6억이죠. 이 비율 곱해가지고 27만 원을 우리가 공급가액으로 하나라고 착각할 수 있는데 이게 기본적으로 안분 자체는 맞지만 우리 특이사항이 있죠. 안분을 생략하고 공급가액 전액을 과세하겠다라는 경우가 있죠. 이 경우가 있는 거예요. 2번. 전체 공급가액이 50만 원이 안 되니? 그러면 그냥 다 과세할게 라는 거예요. 그 경우에 해당되는 겁니다. 사실 그걸 알고 있다면 계산할 필요도 없긴 해요. 45만 원이니까 50만 원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전액에 대해서 공급가액으로 봐서 과세하겠다라는 문제야. 됐죠? 구별하실 수 있어야 돼요. 19번.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과 관련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번. 자기의 사업과 관련 없이 취득한 재화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당해 재화의 취득과 관련한 제출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불공제 매입세액이 아니라는 거니까 결과적으로 공제해준다는 거거든요. 맞는 표현이고 요거는 좀 보겠습니다. 뒤쪽에 정리해놓은 게 있어요. 자, 이거 집행기준에 있는 겁니다. 부가가치세 집행기준 38-0-4 국가 공익단체 등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의 매입세 공제에 대한 내용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자,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국가 등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해당 재화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라고 되어 있고, 만약에 자기의 사업과 관련 없이 취득한 재화는 국가에 무상으로 공급한다고 하더라도 공제하지 아니한다. 이 두 경우 다 알고 있어야 돼요. 둘 다 빈출이에요. 지금은 이거였죠. 1번. 2번이었네요. 2번. 사고 관련 없이였잖아. 사고 관련 없이였으니까. 자, 여러분 제가 말을 반대로 했죠?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자, 자기의 사고 관련이 없어. 그죠? 근데 여기 뭐라고 했다고? 공제되지 아니하는 불공제 매입세액에 해당한다라고 하는 이게 맞는 게 되는 거죠. 죄송합니다. 아까 제가 말을 반대로 했어요. 사업과 관련 없이 가져온 거는 국가에 무상으로 준다고 하더라도 불공제 매입세액이다. 이게 바로 요 2번 경우죠. 요거. 제가 방금 아까 말해서 반대로 말했습니다. 죄송해요. 자, 여기는 이거다. 사업과 관련 없이 취득한 재화는 아무리 국가에 무상으로 공급한다고 하더라도 공제하지 아니한다. 이게 지금 1번에 관한 내용이고 맞는 말입니다. 방금 말한 걸로 다시 정리해 주세요. 번거롭게 혼란드려서 죄송합니다. 1번은 맞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2번.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면세재화를 구입하면서 발생한 부대비용 관련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이것도 맞는 표현인데 뒤에 볼까요? 자, 요거 2번.
요것도 집행기준이 있어요. 공제되지 않은 매입세액의 범위에 대해 정리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면세사업을 위해 구입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안 하는 거죠. 공제 안 되는 거죠. 면세사업에 쓰려고 산 거니까. 근데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면세지하를 구입하면서 발생한 부대비용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라고 집행기준에 되어 있어요. 그래서 2번이 여기 있는 겁니다. 2번.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면세지하를 구입한 거는 다른 면세 구입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 경우에는 부대비용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이 공제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3번.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타인의 재산에 손해를 입힌 경우 당해 피해 재산의 수리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업무와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공제된다. 이것도 뒤에 볼까요? 이것도 부가 집행기준. 이 문제 전체가 집행기준에서 온 문장들이에요. 3번. 사업상 피해 재산의 복구와 관련된 매입세액. 사업자가 자기 사업과 관련하여 타인의 재산에 손해를 입혀 해당 재산의 수리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한다. 이거 3번. 집행기준 그대로 갖고 온 겁니다. 이거. 5번. 제한 또는 영유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을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1년이 지난 후에 발급받은 세금 계산서를 합계표에 반영하여 경정 청구한 경우 이는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에 해당한다. 맞는 표현인데 뒤쪽에 보실까요? 자, 공급 시기 이후 여러분 이것도 여기에 이 집행기준에 같이 있는 거예요. 공제 대상 매입세액의 범위 집행기준 38 여기 있는 같이 있는 겁니다. 공급 시기가 지났어요. 그때 세금계산서가 나갔어야 되는데 주고 받았어야 되는데 늦었어. 늦긴 했는데 공급 시기 이후 1년 이내에 받았대요. 이게 어떻게 처리하느냐? 공급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수정신고 경정 청구하거나 서장이 경정하는 경우에는 공제한다라고 돼 있거든. 그죠? 공급 시기 이후 지금 1년이 넘어간 거예요. 지금 1년이 지났다고 했잖아. 지금 확정신고 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이 지났어요. 이거는 공제되지 않지. 1년 이내여야 된다고 했잖아. 지금 여러분 이 문제 자체가 좀 구석진 부분들이 모여있긴 한데 이게 전부 다 집행기준에 관한 거기 때문에 다 빈출이긴 해요. 여기 있는 문장들이 다 하나하나의 문장들이 약간 난도는 있지만 집행기준에 관련된 내용들이니까 잘 숙지해 둡시다. 자, 4번. 과면세 겸용사업자가 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할 지하를 사업을 개시한 과세기간에 매입하고 동일 기간에 매약한 경우 동일 기간 안에 매입하고 판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이 취득과 관련한 매입세액은 해당 과세기간을 기준으로 공통매입세액을 안분 계산한다. 사실 4번 정도는 1, 2, 3, 5번에 비해서는 인지하기 약간 우리가 상대적으로 쉬운 문장이긴 해요. 4번이 틀렸는데 동일 기간에 매입한 거를 같은 기간에 판 거예요. 지금 그거에 대한 내용 뒤쪽에 있죠. 공통매입세액의 안분 계산은 기본적으로는 여러분 뭐다? 기본적으로는 매입에 대한 정리는 해당 기간의 비율로 하는 게 맞아요. 해당 기간의 면세 비율만큼 불공제하는 게 맞다고. 반대로 말하면 해당 기간 전체의 과세 비율만큼 공제해주고 면세 비율만큼은 불공제하는 거예요. 어떻게 표현하든 같은 말이죠. 자, 아까 우리 앞에 문제 실제 판 거, 공급 쪽은 직전 기간으로 하죠. 왜? 공급하는 시점에 세금계산서가 발행돼야 되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 매입세 공제는 기간이 다 끝나고 나서 정산해도 문제가 없기 때문에 해당 과세 기간 전체의 비율로 이렇게 하는 게 맞아. 그런데 방금 뭐라고 했어요? 이건 평범한 매입의 경우가 아니었어요. 뭐다? 특이하게도 해당 기간에 매입하고 그거를 해당 기간 안에 팔기까지 했다고. 이렇다면은 특이하게도 해당 과세기간이 아니라 직전기간 비율로 하는 거예요. 지금 판매까지 다 일어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매입세에 대한 정산도 직전 비율로 하는 거라고. 그래서 4번이 어디가 틀렸어요? 보통의 경우라면은 해당 과세기간을 기준으로 안분하는 게 맞아. 매입세액은. 근데 이건 특이하게도 해당 기간에 사서 해당 기간에 이걸 팔아서 없앴어. 그렇다면 해당 과세기간이 아니라 이거는 직전기간으로 간다고요. 이 경우는. 됐죠? 약간 어려운 문제입니다. 요거는. 그래서 약간 시간을 드렸어요. 자, 봅시다. 19번 끝났고 20번.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의 내용입니다. 틀린 것은 1번.
간이과세자의 미등록 가산세는 사업 개시일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의 직전일까지의 공급 대가의 합계액의 0.5%에 해당한다. 맞습니다. 2번. 예정 부과기간에 세금 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는 예정 부과기간의 과표와 납부세액을 예정 부과기한까지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맞는 표현. 이것도 중요하니까 잘 알아두세요, 여러분. 3번. 간이과세자도 수출할 수 있어요. 아시죠? 영세하다고 해서 뭐 수출을 못하는 거 아니잖아요. 간이과세자도 수출을 당연히 할 수 있고 그렇다면 영세율을 적용해 준다는 거예요. 4번. 간이과세자의 당해과세기간에 환산한 공급대가가 4,800만 원 미만이라면 너무너무 영세하니까 그냥 세금 안 받을게 라는 거예요. 맞는 표현. 5번. 간이과세자가 원래 간이과세자는 여러분 세금계산서 발급받았다고 해서 매입세 공제를 해주고 뭐 이런 게 아니잖아요. 구조 자체가 다르잖아. 하지만 간이과세자가 매입 세금계산서를 받으면은 그게 거래 투명화를 위해서 장려할 만하니까 그 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 1%를 곱한 금액만큼을 공제해준다? 틀렸어. 공제해주는 건 맞는데 0.5%만큼 해줘요. 취지 자체는 맞아요. 취지 자체는 맞지만 금액이 달라. 0.5%만 공제해주니까 20번은 정리하시고 21번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자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번 국가 혹은 지방자치단체는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가 면제되나요? 틀렸어요. 우리 법인세 같은 경우는 국가 내지 않죠. 하지만 부가가치세는 달라요. 그죠? 아시죠? 국가 지방자치단체도 부가가치세 내야 됩니다. 그래서 1번 틀렸어요. 2번 면세사업자가 우발적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납세 의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면세 우선의 원칙이죠. 오케이, 맞습니다. 3번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납부세액이 없더라도 납세 의무자에 포함된다. 맞죠? 오케이, 맞습니다. 4번 청산 중에 있는 내국법인이 상법에 따른 계속 등기를 했든지 아니든지 그거하고 상관없이 사실상 사업을 계속하고 있다면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자에 포함됩니다. 문장들 다 자주 기출되는 친구들이니까 잘 알아둡시다. 재화를 수입하는 경우에는 납세 의무자는 사업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냥 재화를 수입하기만 하면 사업자가 아닌 일반적인 개인도 포함된다. 아주 중요한 거죠. 맞습니다. 넘어갑니다. 22번 사업자 등록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번 사업자가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관할 세무서장이 직권으로 등록시킬 수 있습니다. 2번 사업 개시 전에 사업자 등록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신청자가 사실상 사업을 개시 아니할 거라고 인정된다면 등록을 거부할 수 당연히 있겠죠. 4번 사업 개시 전이라도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으며 허가 사업의 경우에는 허가를 받기 전에도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거 알아두시죠. 5번 법인의 경우 설립 등기 전에도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다. 설립 등기 전에도 여러 가지 사업 준비를 하면서 일어난 매입세 공제 같은 거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3번 이것도 잘 알아둡시다. 사업을 이미 개시했어요. 근데 불성실한 사업자로 세무서장이 판단했대. 그때 사업자 등록을 거부할 수 있냐? 이건 없어요.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다면 불성실하겠다고 판단됐다고 하더라도 불성실하다고 판단된다고 하더라도 사업자 등록 자체를 거부할 수는 없어요. 불성실한 부분에 대해서 막 가산세를 매기거나 할 수는 있겠지만 여러분 2번하고 다르겠죠? 2번은 판단해 봤더니 이 사람이 아예 실질적으로 사업을 안 할 것 같대. 그러면 등록을 거부할 수 있어야겠죠. 근데 3번은 이미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근데 불성실한 면이 있대. 그렇다고 해서 사업자 등록 자체를 거부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오케이. 넘어가고 23번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수입하는 재화. 수입하는 거는 사업자가 아니더라도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되는 거죠. 2번 과세사업자가 보유한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의 매각. 요거는 간주 공급하고 달리 실질적인 공급이니까 당연히 과세 대상입니다. 4번 테니스장 경영자가 동장소 이용자로부터 받는 입회금으로서 일정 기간 거치 후 반환하지 않아요. 그러면 과세 대상이에요. 일정 금액 그냥 갖고 있다가 돌려주는 거라면은 과세하지 않겠지만 이건 그냥 받은 거니까 이거는 반환하지 않으니까 이거는 과세 대상이 됩니다. 현물 출자 및 출자 지분을 현물로 반환한다면 이거는 과세 대상이 되는 거예요. 정답은 4번, 3번인데 협회 등 단체가 재화의 공급에 따른 대가와 관계없이 회원으로부터 받는 협회비, 찬조비, 특별회비 등은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이것만 살짝 확인해 볼까요? 3번
자, 뒤에 방금 제가 빨리 풀이했던 건 뒤쪽에 다 있고요. 자, 3번을 찾아봅시다. 협회 등 단체가 대가 관계 없이 회원으로부터 그냥 받는 거는 대가 관계가 없잖아요. 우리 부가가치 세법은 기본적으로 대가 관계가 있어야 된다고. 내가 뭘 주고 받아야 된다고. 대가 관계 없는 거니까 이거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과세 대상이 아니다라는 말을 한번 확인했습니다. 24번.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경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일단 정답부터 찾을게요. 옳은 것이니까. 주유소를 경영하는 사업자가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않은 휘발유를 자기의 업무용 승용차에 사용 소비하는 경우. 자, 재활 간주 공급은 당초에 부당히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추정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당초 매입 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에만 공급사액으로 강조한다라고 해서 5번이 여기서는 일단 정답이 되는 겁니다. 24번 여러분 이렇게만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나머지는 풀이는 혼자 보시는 걸로 할게요. 뒤쪽에 적어놨으니까 보겠습니다. 자, 5번은 여러분 이거랑 뒤쪽에 풀이가 더 있어요. 여기 적혀있죠. 이것도 읽어보세요. 5번은 지금 이 경우와 다르게 매입세액이 공제받지 않았다고 했었으므로 공급 의지에 해당하지 않고 요거 해당한다 이 말입니다. 이와 달리. 자, 읽어보시고 넘어갈게요. 이제 공급 시기입니다. 25번. 공급 시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5번 틀렸는데 이거부터, 옳은 것은 5번 맞는 것부터. 장기 할부 판매의 경우 제어가 인도되는 때 세금 계산을 발급하면 발급한 때를 공급 시기로 본다 라고 했는데 요거 뒤에 확인하겠습니다. 자, 5번에 대한 내용. 세금 계산서 특례가 있고, 자, 5번. 특례 3. 다음의 경우에는 공급 시기가 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 그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를 공급 시기로 본다. 대금 수령 요건은 따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장기 할부 판매로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료를 공급하는 경우에 공급 시기가 이때죠. 공급 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면은 그 발급한 때를 공급 시기로 보겠다는 겁니다. 요것도 이렇게 빨리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세금계산서 발급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이것도 약간 구석진 내용이긴 한데 일단 여러분 1번이 명확하다는 것을 아는 게 사실 중요해요. 지금 2, 3, 4, 5번이 지금 이게 소급해서 수정되느냐 아니냐에 대한 복잡한 내용인데 여기까지 물론 다 알 수 있으면 너무 좋죠. 근데 우리가 현실적으로 그걸 다 알기가 쉽진 않아요. 그래서 1번에 대한 거를 강조하겠습니다. 일단은 우린 지금 일단 압축 특강이니까 뒤쪽에 수정세금 계산서에 대한 걸 자세하게 여러분 다 발려해놨거든요. 뒤쪽에 보시면은 수정세금 계산서에 대한 풀이가 다 있는데 작성일자가 소급 안 되는 경우 그리고 소급되는 경우 막 이렇게 다 복잡하게 해놨는데 현실적으로 쉽진 않아요. 이거에 대한 완벽하게 숙지하기가. 그렇죠. 뒤쪽에 다 있죠. 유형전환까지 있어서 우리는 지금 일단 압축 특강이기도 하니까 정답을 확인합니다. 1번이 틀렸는데 뭐냐면 위탁 판매예요. 수탁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건 맞아. 위탁 판매니까 실질적으로 흐름이 위탁자가 있고 수탁자가 있고 소비자가 있다고 하면 위탁 판매를 부탁한 위탁자가 수탁자한테 물건을 넘겨서 수탁자가 물건을 갖고 다니면서 소비자한테 파는 거죠. 그러니까 수탁자가 소비자한테 현물을 넘긴다고, 물건을. 그죠? 그렇기 때문에 수탁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건 맞아요. 근데 자기 명의가 아니에요. 이게 실질적으로 판매하는 거는 실질적으로 위탁자의 물건을 파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1번 위탁 판매의 경우 공급자를 위탁자 명의로 해서 누가 세금계산서 발급 자체는 수탁자가 하는 게 맞아요. 흐름상. 그런데 이 세금계산서 상에 적히는 공급자는 누구 명의로 해야 된다? 위탁자 명의로 하는 거예요. 나는 이거를 위탁받아서 수탁자일 뿐이야. 판매해달라고 부탁을 받은 사람이야 나는 라고 하는 거를 비고란에 표시만 하는 거예요. 공급자는 위탁 명의라고, 위탁자가 되는 거라고. 됐죠? 그렇기 때문에 1번이 틀린 거예요. 그래서 사실 2, 3, 4, 5번은 여러분 향후 나오더라도 물론 여기까지 꼼꼼히 보시는 분이면 너무 좋겠지만, 완벽하게 습득하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쉽진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 이 26번이 보기가 1, 2, 3, 4, 5번이 전부 다 만약에 수정세금 계산서에 관한 거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진짜 구석지게 어렵게 나온다. 그럼 정말 맞출 확률이 어려워요. 하지만 이거 같은 경우는 1번은 그래도 상대적으로 위탁 판매 이 문장 자체는 되게 많이 나오는 질문이라고. 그리고 이게 정답이잖아요. 지금 1번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26번은 어려운 문제예요.
하지만 1번이 정답이기 때문에 완전 최극상의 난이도는 아니게 되는 거야. 됐죠? 자, 압축 특강이니까 빨리 정리하는 거고 혼자 보실 분들은 제가 뒤쪽에 여러분 자세히 다 써놨어요. 그죠? 특히 이번에는 과세 유형 전환까지 지금 나와가지고 학생일제 속업 부분까지 나와서 진짜 어려운 부분이긴 하지만 우리는 이 정도로 정리하는 걸로 하자라는 거예요. 그럼 제가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우리 시험에서 당연히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셔야겠지만 난 무조건 100점 아니면 나는 내 인생에서 90점 이하는 나는 인정할 수 없어. 여러분 이런 마음가짐으로 준비하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수석하거나 떨어지거나. 아셨죠? 그러니까 최대한 열심히 하시되 강약은 두셔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오케이,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우리 법인세법에서 뵙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